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참 유별나셨어요. 제가 지금은 나이 40이지만 20대 후반이었던 결혼 초에는 그런 시모에 안하무인한 갑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 회심의 반격 한 방으로 시어머니가 다신 갑질 못하게 한 계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통쾌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모도 많이 누그러들어 그럭저럭 사이 좋은 편이고요. 저도 할 말 다 하면서 시원하게 삽니다. 당시에는 남편 하나 보고 그저 좋아 선택한 결혼이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같은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홀 시어머니의 파워는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시어머니가 다른 분들에 비해 유별나긴 하지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일 다 있었습니다. 예물 예단을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나? 1,000만 원어치는 해와야 좋겠다고 하셨다가 차라리 안 받고 그 돈만큼 시댁에서 일하며 때우라는 뉘앙스로 말을 바꾸시질 않나. 열받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럴 바에 그냥 결혼 안 시키겠다고 나서시자 뒤늦게 사과하고 예물 예단은 생략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해프닝 정도지만 당시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저도 남편 포기하고 결혼 안 하려고 했을 만큼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시댁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잘 살긴 하지만 저희 친정도 솔직히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딱히 부족한 면 없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둘 다 직장인인데 솔직히 비슷비슷해요. 남편이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더 가져오고요.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잘난 건 맞지만 저 역시 딸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결혼 초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뭐 막대 먹거나 그런 며느리면 몰라요. 별로 드센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남편을 잡으면서 살까봐 그게 불안하신 거였는지 아님 요즘 며느리들 대단하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셔서인지 아무튼 저를 초반에 엄청 잡으려 드시더라고요. 당시 시댁과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는데 결혼하고 며칠 안 있다가 한밤중에 전화를 하셔선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시더군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남편 깨워서 급하게 갔더니 시어머니가 극대노 하시며 왜 잘 자는 아들 깨워 같이 오냐며 저 혼자 오라고 부른 건데 같이 왔다고 노발대발 엄청 화내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머님 왈? 내일 니들 와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 내일 먹을 갈비 좀 재우고 건너가라고 하려고 했지. 이렇게 둘 다 득달같이 올 필요가 뭐 있냐? 새애기, 너 앞으로도 시댁 건너올 때 네 남편 부르면 혼날 줄 알아? 네? 어머님, 지금 밤 11시인데 저 갈비 재우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남편 역시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서 이걸 왜 이 오밤중에 와이프를 불러서 시키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펑펑 우시며 며느리에게 못할 것도 아니지 않냐며 아들에게 너무 서운하다고 우시더군요. 차라리 저녁에 말씀하셨으면 퇴근하고 가서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밤 11시는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건너오라고 한마디 소리치시고 끊으시면 당연히 큰일이라도 난 줄 알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한테 서운하다며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시군 정작 저희가 정말 시댁 근처에도 안 가니까 슬그머니 연락하셔선 갓김치 좀 생겼는데 가져가라. 홈쇼핑에서 세제를 좀 많이 시켰는데 반 나눠 가져가거라 등등 별것도 아닌 일들로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시더군요. 뭐 아무튼 그 일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종종 제가 바쁜 업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를 거셔선 자질구레한 일들을 자주 시키시곤 했습니다. 이종사촌 형님에게 보낼 택배를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해 달라거나 샤워 커튼을 시킬 건데 사이즈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공과금 내는 날을 깜빡했는데 계좌이체 좀 대신 해달라고 하시는 등 정말 자잘한 일들을 거의 매일 시키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출근해서 한창 바쁠 시간인 오전 9시에서 10시쯤에요. 네, 뭐 어르신인데 당연히 해드릴 순 있죠. 다 별거 아닌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제일 바쁜 시간에 그것도 시킨 그 즉시 제가 해결하길 바라시더군요.
제가 바로 안 해드리면 엄청 역정을 내시고요. 그게 바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포인트였어요. 남편이 도와드리면 꼭 고맙다고 하시며 용돈까지 쥐어주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건 공기로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처럼 고맙다는 말 일절 안 하시고 냉담하게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며느리 이기 전에 사람인데 당연히 화 안 나겠나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급하지도 않은 일을 당장 해달라 호통을 치시더군요. 아니,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네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네가 며느리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너무 바빠서 상대적으로 덜 바쁜 널 시키는 거야. 네?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요. 오전에 제때 업무 못해서 일 넘어가면 상위 부서에서 난리 나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오전에 좀 덜 바쁘니 이런 일은 저 말고 남편에게. 뭐? 아들한테 시키라고? 별로 많지도 않은 월급 받으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는구나. 우리 아들만큼 벌면 또 말도 안 해. 예, 돈과 시간은 비례한다. 돈을 적게 벌면 그만큼 조금 일한다는 거지. 어머님, 그래봤자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이 사실 듣자마자 시댁 가서 화내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거 다 엄마 혼자 잘하셨잖아. 시어머니 되자마자 마법이라도 걸린 듯이 이런 거 못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하실 수 있는 건 엄마가 좀 하세요. 이 사람 많이 바빠요. 아님, 저를 시키시든가요. 뭐? 너 말 다 했니?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로구나. 너 짝 만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애미를 내팽개 쳐버리는 거니? 애미가 요즘 일이 어렵고 또 좀 외로워서 잡스런 일 좀 며느리 시켰다 한들 그게 그리 잘못이더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넌 빠지거라. 너 때문에 모자 사이가 다 틀어지는구나.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할 것을. 에휴, 내가 나가 죽어야지 뭐. 엄마, 어머님.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몰아붙인 후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시어머니께 화내면 세상 서럽다는 듯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저 때문에 아들과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 같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보다 못해 앞으로 본인 없이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중간 역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심술 아닌 심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한 것은 시모가 번번이 제 연봉을 들먹이며 제가 하는 일들을 무시하는 점이었습니다. 신상 문제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순 없으나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일보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조금 낮긴 하지만 정년 보장도 되고 나름 전문성도 각광받기 시작하는 전망 좋은 직업입니다. 그만큼 저는 제 직업에 프라이드도 있고 인정도 받으며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보다 연봉 적다고 번번이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말하길 제가 딱히 깔 게 없으니 몇십 차이 나는 월급으로 저를 깐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듯도 싶었어요. 제가 일 다니며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어머님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안부 전화 걸 필요 없다고 해도 나중에 혹여라도 시어머님과 대립하게 되면 불리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꼬박꼬박 어머님께 전화도 잘했고 식사도 가끔 대접해드렸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시댁 갑질로 저를 부려먹으려 하시고 말로 무시하며 저를 깎아내리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기 싫다고 3개월이나 가출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씀하시며 본인은 절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쿨한 시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로남불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 때문에 9시부터 바쁘게 회의 준비하고 급하게 세미나실로 가느라 스마트폰을 두고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이 찍혀있더군요. 콜백해보니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소리치시며 본인 전화 무시했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화하셨던 이유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이 책장 밑으로 쏙 들어가 안 나온다고 해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직장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그걸 며느리인 저한테 말씀하셔야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고 열받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받아서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드려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따 퇴근하고 시댁 가라고 할게요. 어머님, 저 다시 회의실 들어가 봐야 해요. 나 지금 당장 이체할 일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어머님, 그럼 저더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지금 끊어야 돼요. 뭐? 전화 끊기만 해봐 너? 이것 좀 어떻게 해주고 끊어? 점심시간에 잠깐 좀 건너와. 알았지? 내가 먼저 끊는다. 그렇게 끊겨버린 전화. 저는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상태로 회의에 집중도 못했고 부랴부랴 회사에 반차 휴가 내서 점심시간에 시댁으로 갔어요. 그 수첩 꺼내드리러 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지려고 간 거였어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파리채 하나를 쥐어주시며 책장 밑을 가리키어 수첩을 꺼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시어머니고 뭐고 더 참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결혼해 심란하실 거라고 최대한 이해해 드리려고는 했지만 저도 어느 집 귀한 딸 아닌가요? 서럽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해달라고 저 일하다 말고 건너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중요한 일 한다고 그러니 니네 팀장한테 말해서 2시간 정도 외출하고 온다고 말하면 되지. 아 글쎄 너네 팀장도 40대 여자라면서 시어머니 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이해하실 거다. 네? 어머님, 그럼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저 매일 불러서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그럼 제가 며느리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시집살이 시키는 분 아니시라면서요. 뭐? 이게 무슨 시집살이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냐.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늘 보살펴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바쁘니 널 대신 시키는 거다. 너도 결혼했으니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이 틀리냐? 너 설마 이 시애미를 남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어머님, 제 말은 저를 너무 널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좀 시켰다만 그게 이리 화를 낼 일이냐? 내가 더 서운하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바쁘다고요. 이렇게 다짜고짜 시키시면 제가 너무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며느리라 시키시는 게 아니라 둘 중 덜 바쁜 사람에게 시키시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라고 하셨죠.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낮다는 이유로요. 이걸 누가 믿나요? 그냥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싶어서 하시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다가 벼랑간 잊고 있던 생각이 하나 번뜩 나더군요. 회심의 미소를 몰래 짓고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덜 버는 사람이 덜 바쁜 거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벌면 어이구야 우리 며느리 고생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고 다 우리 아들 시켜 먹겠지. 얘 융통성이 좀 있어봐. 너는 그렇게 시어머니 도와드리기가 네, 어머님 말씀 잘 알겠어요. 저 이거 꺼내드리고 가면 되죠? 저는 그대로 어머님 파리채를 잡아 책장 밑에 들어가 있는 수첩을 당장 꺼내드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수첩을 받으신 어머님께 꾸벅 인사하고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집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 주말 알바 구한다는 종이가 며칠 동안 붙여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마침 딱 좋은 시간대에 너무 길지 않은 타임이고 대학생 때 카페 알바를 오래 했던 경력이 있어서 바로 합격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시급도 좋은 조건에 계약했고 근무 환경도 좋아서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알바를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리니까
둘 버는 돈 그 정도면 충분한데 무슨 돈을 더 번다고 주말까지 나가서 일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남편 보양식이나 더 챙겨주면 남편이 신나서 일하고 그게 돈 버는 길이다 어쩐다 하시면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믿고 당분간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어머님 일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엄마 전화를 이제 받지 마. 전 그러면 우리 이사 갈까? 아니, 어머님 말이야. 제가 어머님의 파리채 사건을 말했죠. 그리고 제가 왜 알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 남편이 화를 내며 본인이 지금 당장 건너가서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올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고, 당신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 친정 가서 일 도와드려. 뭐? 처댁에 가라고? 응, 내가 그만 가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할래? 이혼할래? 그렇게 할래? 제가 단호하게 묻자 남편이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부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된다면 한 달이 아니라 반년, 1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며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주말에 친정에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말에 전화 걸어 이번엔 강아지 목욕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전 알바하러 왔고요. 그이 지금 저희 친정 갔어요. 뭐? 우리 아들 혼자? 왜? 무슨 일이라도 있냐? 우리 친정 하수구가 막혔다나 봐요. 그거 뚫으러 갔어요. 뭐야? 우리 아들이 왜 처가 하수구를 뚫으러 가냐? 농담이지? 아니요, 농담이긴요. 양가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도와드려야 한다면서요, 어머님께서.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아들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쉬지도 못하게 이 토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사돈댁을 보냈단 말이야? 너무 하는 것 아니니? 너무 하긴요. 자식이라 도와드리러 간 건데요, 저처럼. 그리고 저는 돈 버느라 바빠요,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이윽고 전화기 너머로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득달같이 택시를 타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오셔선 삿대질을 하며 제게 따지시더라고요. 너 혹시 복수하니? 예. 그렇게 사돈댁 중요한 일이면 평일에 덜 바쁜 네가 가서 도와드리고 우리 아들 좀 쉬게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제가 왜 덜 바빠요? 저 이제 그이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님. 제가 종이를 꺼내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맞죠, 어머님? 제가 이제 그이보다 월 다달이 10만 원 정도는 더 벌게 됐네요. 뭐? 아니, 꼴랑 10만 원 더 버는 거? 어머님이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덜 버는 사람이 더 도와드리는 거라면서요. 앞으로는 그이가 어머님도 잘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처가댁에 가서 어머님 못 도와드리겠네요. 저는 그이보다 많이 벌었으니 좀 쉬어야 되고요. 맞죠, 어머님? 역시 어머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싱긋 웃으며 말하자 어머님 얼굴이 하얘져선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내려드리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시며 화를 벌컥 내시곤 나가시더군요. 그러시든가 말든가 했네요. 저는 즐겁게 알바하다 집에 들어왔고요. 네, 그날 이후 매주 남편을 저희 친정에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이제 그만 신혼집 올라가라고 해도 제가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둔 대로 처가댁 일 더 돕다가 올라가겠다고 대답했댔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야말로 화병이 나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이 있으니 제게 더 따지진 못하셨죠. 제가 그때마다 덜 버는 사람이 덜 바쁘니 부모님 돕는다는 게 역시 맞는 말씀이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요? 솔직히 처가댁 가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랬겠어요? 도와드릴 일도 별로 없고 그 좋은 넉살로 친정에서 저희 아빠 술 친구 하다 올라옵니다. 물론 저희 친정엄마 고생 안 하도록 본인이 설거지까지 싹 하고 오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 사정 눈치채시고 시어머님 어쩜 그러시냐 하시며 제 계획에 동참해 주셨어요. 저랑 있을 때 잔소리 듣는 것보다 장인 장모님 밑에서 실컷 맛있는 거 먹고 술까지 잘 먹고 오니 처댁 가는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엄청 고생하는 줄 알고 계셔서 속이 타신 모양이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주 저희 친정에 남편을 보냈을까요? 어머님은 처음엔 계속 전화해서 화내시더라고요. 또 사돈댁에 가 있냐? 아니 무슨 도울 일이 그렇게 많으시다냐? 5평짜리 텃밭 하시잖아요. 오늘은 비닐 걷어야 한대요. 제가 가는 것보다 남편이 가는 게 낫죠. 저는 주말에도 알바하고 평일에 열심히 돈 벌어야 하니까요. 아니 무슨 5평짜리 텃밭에 매주 사위를 부르시고. 어머님도 저 이틀에 한 번은 불러서 이것저것 도와달라 하셨잖아요. 어른 돕는 게 당연하죠. 그럼 너도 좀 가서 도와드리지 그러니? 응? 어떻게 우리 아들만?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 덜 버는 사람이 시간 남는 거니 부모 도와야 한다고요. 뭐? 매번 저 불러서 일 시키실 때마다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라 융통적으로 생각해서 저만 부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 말씀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이 요즘 근육도 많이 붙었던데요. 일을 어찌나 열심히 도와드리는지 팔 근육이 아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 뭐야? 살까지 빠져? 어머님은 당황하시더니 별 말씀 못하시고 전화 끊으시더군요. 어머님이 그 이후로 저한테 또 몇 번이나 호출하셔선 작은 방에 있는 짐꾸러미를 안방에 옮겨야 한다, 식기 세척기 청소 좀 해달라 등 일부러 더 부려 먹으려고 전화하셨지만 그때마다 힘들다는 이유로 남편 보냈습니다. 제가 통장 한번 보여드린 이후로는 돈 덜 버는 사람이 와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못 펼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결국 그 이후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솔직히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랑 더 친해지려고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며느리 초장에 기 좀 꺾어보려고 했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으시더군요. 사실은 그것도 어머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편이 닥달해서 겨우 이실직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빨리 사실대로 털어놓고 상황 바로잡지 않으면 제가 계속 남편을 처댁에 보낼 게 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저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과를 하셨는데 계속 꽁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저 충분히 어머님 잘 도와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들이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랑 그이한테 하시는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 무덤 내가 판 것 같구나. 알바 관두고 주말에라도 푹 쉬거라. 그래. 서운했다면 미안하다. 어머님은 그렇게 어렵게 사과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존중해주셨어요. 물론 중간에 어색한 시기가 1년 반 정도 있었지만 제가 첫 아이 가지고 나서부터 다시 사이 좋아졌고 어머님이 오히려 저를 남편보다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둘째 아이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 멀리 떨어져 이사가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하고 저도 시어머니께 자주 연락드리며 살갑게 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돌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때 어머님이 작정하고 저 잡으려고 하신 게 느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거 정말이에요. 그래도 어찌저찌 잘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도 본인 잘못 인정하셔서 잘 풀린 것 같네요. 참 알바는 조금 더 다니다가 아이 가져서 관두게 됐고요. 남편이나 저나 그래도 유쾌하게 보냈던 주말이라 힘들지도 않았고 어머님도 다신 그런 모순적인 행동 못하시게 만들어서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 방법을 다시 쓸 것 같네요. 세상에 이유 없는 시집살이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에요. 저도 아들만 둘이라 시간 지나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긴 한데 며느리들 들어오면 정말 잘해주고 싶네요. 남편이 연애 때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는 고아라고. 처음엔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고아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자랐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 아버지가 남편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할머니랑 살다가 독립한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안 계시냐고 하니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돌아가셨다고도 말하는 둥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밝히기 싫어하길래 아픈 과거가 있나 보다 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 보였지만 좋은 대학에 번듯한 직장 다니며 저와 연애하는 3년 동안 언성 높인 적 한 번 없이 다정다감했던 남자입니다. 도덕성도 참 높아서 길에 쓰레기 한 번 버린 적도 없고 측은지심도 많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참 가슴 따뜻한 남자예요. 그런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제게 청혼하기 전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중3 때쯤 아버지가 중증 폐렴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신 이후부터 부모님이 매일같이 집에서 싸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불쌍해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대들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이 못마땅해 그 다 큰 아들을 빗자루며 의자며 손에 집히는 대로 때렸다네요. 아버지는 누워서 눈물만 흘린 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고요.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 둘 낳고도 살림은 내팽개치고 그렇다고 일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폐물까지 훔쳐가며 폐악질을 했고 그나마 돈 잘 벌어오던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되니 간병도 안 하고 그저 짜증만 내시며 남처럼 굴었다네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버지를 업고 병원에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고1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돌아가셨다고 해요. 지금도 미스테리인 것이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창문 꼭꼭 닫고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도 따뜻하게 잘 틀어놓고 방을 나왔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 계시던 안방이 냉동실처럼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는 꺼져 있고 아버지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 틈으로 눈비가 다 몰아쳐 들어와 아버지가 계시던 방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겁니다. 남편이 오열하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지만 이미 밤새 돌아가신 뒤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었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바람 때문에 창문이 열린 거라며 수사를 급하게 종료했고 의혹만 가득한 아버지 사망 사건은 사실은 아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죽인 거라는 흉흉한 소문만 동네에서 돌며 마무리 지어졌다네요. 아버지 잃은 슬픔도 잠시 남편의 어머니는 말 잘 듣는 남편의 8살짜리 어린 남동생만 데리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몸만 간 게 아니었죠. 남편이 남아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챙겨서요. 보험금 수익자도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했으니 보험금도 아마 몇 천만 원 챙겼을 거라네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은 남편은 학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 당직실에서 한 달 정도 잠을 자며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가 동네 사람에게 뒤늦게 소식을 듣고 울면서 교실에 찾아오신 이후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네요. 흰 쌀죽조차 귀할 정도로 찢어질 듯 가난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할머니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덕분에 남편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고 도끼에 가득 차서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 결과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연봉 높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대요. 정신없이 돈을 모아 할머니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드리고 못다한 효도를 할머니께 다 해드렸다네요. 저도 결혼 허락차 할머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과 손이 많이 상하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성자만큼 인자하고 자애로우셨어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정사도 사실 평범하진 않거든요.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며 매일같이 엄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아빠 밑에서 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비로소 평안을 얻었지만 아무튼 저도 아픈 기억이 있는 터라 남편의 상처 역시 제 일처럼 가슴 아팠어요. 저희는 손을 맞잡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혼식엔 남편 혼주석에 남편의 할머니만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처럼 평생 모실 생각이었는데
저희 결혼 생활 하는 거 겨우 반년 보고 돌아가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아들, 딸 낳아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게 가정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 6주년에는 아들, 딸이 동전 모아 집 근처 꽃집에서 산 꽃다발과 남편의 깜짝 선물인 제 USB 차도 받으며 눈물 펑펑 쏟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 시간도 잠시 몇 주 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고향 동생의 결혼식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동생들에게 나눠준 명함이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남편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 도련님이죠. 도련님과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겁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어찌저찌 남편의 연락처를 캐물었고 20년이 훨씬 넘어서야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실 어머니에게만 악감정이 있었지 당시 어린 동생이었던 도련님은 늘 그리워했었거든요. 너무 어린데 그 악독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어디 고아원에 처박혀 있진 않을까 생각하며 전국에 있는 고아원에 연락도 해보곤 했대요. 물론 남동생의 이름은 없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도 요령이 없어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는 방법도 몰랐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남동생은 어머니와 경기도 모처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가슴속에서 관심을 끊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남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저나 남편이나 40이 넘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남편 역시 예전만큼의 폭풍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혹시라도 보게 될까봐 그 점에 조심스러워하며 처음엔 남동생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딱 한 번만 보자고 졸라대는 통에 결국 만남을 가졌고 남편은 뒤늦게 몰려온 감정에 잠식되어 상봉하자마자 거의 30분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울었죠. 그런데 도련님은 처음에만 조금 울었고 나중에는 덤덤한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타게 만나자고 했던 그리운 형인데 막상 만나니 태도가 좀 돌변한 듯 차갑게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3자인 저만 느낀 듯했고 남편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게 된 도련님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그제야 울더군요. 엄마 손잡고 뭣도 모르고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어느 산골짜기 집에 들어가 숨은 듯 살았대요. 어머니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일 거라는 주변의 모함 때문에 괴로워서 도망친 거였고 그나마 말 잘 듣는 막내 아들마저 없으면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데리고 나온 거라며. 그런데 집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대요. 사망보험금도 거의 잃어버린 수준으로 그냥 없어졌다나? 그래서 쓰질 못했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게 되고 시동생이 어린 나이부터 5만 가지 알바를 다 하며 어머니 병간호를 했답니다. 서류상으로 형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게 됐지만 어머니가 아들한테 피해주기 싫다며 연락을 극구 만류한 까닭으로 형에게 찾아오지 못했었다며. 현재는 항암 치료 중이지만 오늘 내일 한다며 먼 아랫지방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한다더군요. 남동생은 전국 돌아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생 연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연락하면 형인 남편도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미리 얼굴이라도 보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어찌나 꺽꺽 울던지. 남편도 그 말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기구하게 망쳐버린 어머니지만 위암에 걸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 언제까지 살지 몰라. 의사는 아마 3개월 넘기기도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온 남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내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고 큰맘 먹어 어머님을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당신도 평생 마음에 한이 남지 않겠어? 모셔와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당신도 풀어. 그리고 떠나시기 전까지
잘 간호해드리자. 당신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여보, 나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게 안겨 통곡하는 남편을 달래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어머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남편과 저 둘이 악착같이 모아 서울에서 괜찮은 42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방은 4개였고요. 창고처럼 쓰던 방 하나를 깨끗이 비워 그곳에 어머님을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지방에서 올라오신다던 어머님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고 저는 그것보다 어머님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한부 3개월 남았다는 시동생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통통하시고 낯빛도 건강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머리도 부시시 하셨지만 분명 그 모습은 오늘 내일 하는 중증 환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 에구구 힘들어라. 아들아, 내 큰아들아, 잘 있었니? 미안하다. 하시며 남편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오열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생각했던 아픈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라 감정이 이내 복받친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다가 저희 아이들을 차례로 소개시켜드리고 방에 모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프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항암 치료는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가망이 없다나 봐. 그냥 중단했어. 의사가 항암 안 받아도 된대요? 응, 이제 안 해도 된대. 그냥 죽을 날만 받은 거지 뭐. 그런데 아들아, 며느라, 내가 오면서 뭘 먹질 못했는데 죽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겠니? 아, 네. 죽 드셔도 괜찮으시죠? 제가 어머님 도착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위암 중증 환자는 유동식 같은 거 겨우 드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박스 좀 사다 놨거든요. 유동식? 캔에 있는 그 환자들 먹는 거 말이냐? 네, 소화가 어려워. 아니, 그 맛도 없는 걸 왜 먹어? 그냥 죽 해다 줘, 죽. 소고기 있으면 좀 잘게 넣어서 해주고.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며 소고기 죽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죽을 만들어 드렸는데 어머님이 간을 하나도 안 했다며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 받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금간 하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느냔 말이야. 간장이랑 참기름 좀 떠다 오너라. 아프시다던 어머님이 호랑이처럼 드생 기운으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놀랐고 남편과 애들도 놀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참다 묻더군요. 엄마, 아프다고 해서 모셨는데 내가 보기엔 엄마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내일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뭐? 병원? 너 내 말 못 믿겠다는 거냐? 나 3개월도 못 산대도. 형, 너무한다. 그럼 얼굴에 죽을 사자라도 써놔야 시한부 선고받은 거 믿을 거야? 엄마 이거 다 부으신 거야. 제대로 드시질 못해서. 우리 너무 돈이 없어서 소고기 몇 년 만에 먹는 거라고.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억울한 듯 말했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속았구나 하고요. 그 뻔뻔한 모자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기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부터 가보재도 힘이 없어 현관 밖으로 3발자국도 못 나가겠다며 들어 누우시더니 냉장고 뒤질 땐 왜 그리 힘이 넘쳐나는지. TV도 엄청 크게 틀어놓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노래자랑 같은 거 틀어놓으면서 목청껏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하나도 안 아파 보였어요. 남편이 결국 나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가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고 증오하며 살았는데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얘기 듣고 동정심에 모셔온 거라고. 아프지 않았으면 모셔올 생각도 안 했고 연락조차 안 했을 거라며 이렇게 멀쩡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뻔뻔한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하시더군요. 왜? 내가 네 아빠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큰아들 내에서 효도 좀 받다 죽을라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보기 싫으면 네 아빠처럼 어서 나를 하늘로 보내버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버린 아들한테 할 말이에요? 너도 내가 네 아빠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야? 어머니,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그때 어머니가 창문 열고 보일러도 껐죠? 내가 아빠 잠들기 전까지 아빠 살펴봐 드리고 나왔어요, 분명히. 그리고 엄마는 그날 새벽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네 아빠 죽였어. 돈은 안 벌고 내내 빈둥거리며 누워만 있는 게 눈꼴 시려워서 보험금이라도 빨리 내놓고 가라고 내가 그랬다. 네 동생도 봤어. 그런데 지 엄마 보호해준다고 지금까지 뻥끗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착하니? 내가 싹수 딱 보고 네 동생만 데리고 나온 거지. 너는 애초부터 애미인 나를 벌레 보듯이 했어. 엄마가 쌀집 아저씨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바람나서 자식들이 오늘 한 끼나 제대로 먹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엄마를 어떻게 엄마 취급해요? 네 동생은 나 엄마 취급 잘만 해주더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처참한 심정의 남편이 그 길로 고향 동생들에게 수소문해 도련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도련님이랑 시어머니는 사기 전과도 있던 모자 사기단이었다더군요. 가정사가 워낙 좋지 않은 남편이라 고향 동생들이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련님이 형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한 동생이 그냥 알려주게 된 거라나.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어렵게 들어온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나가라고 억지로 밀어도 되려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자기들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더군요. 저희가 들어오라고 연락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렇게 무력을 써서 내보내면 저희들 처벌 대상이라며 말은 어찌나 청산 유수처럼 잘하던지요. 사기꾼들이라 다르긴 다르더군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그 앞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매일같이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이라서 더 신중해야 했어요. 가뜩이나 괄괄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했었거든요. 몸 아프신 할머니 모셔온다고 하니 간호해드릴 생각이었던 착한 애들인데 말이죠. 그 와중에 시동생이 이러덥디다. 형수, 반지 같은 거 하나 없수? 뭐라고요? 반지요? 왜요? 아니, 내가 반년 정도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슬슬 결혼이나 할까 해서. 그런데 내가 돈은 없고 혹시 갖고 있는 반지 있으면 좀 빌려줘 봐요. 프로포즈만 잠깐 하고 돌려드릴게. 뭐라고요? 남의 반지를 빌려서 프로포즈를 한다고요? 제정신이세요? 왜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여자한테 큰돈 쓸 필요 없대요. 형수한테 하나 빌려서 청혼하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프로포즈는 해야지 넘어오니까 예물 반지 같은 거 하나 있음 좀 빌려주오. 쓰고 바로 갖다 줄 테니.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랬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안 그래도 시어머니 모셔오고 나서 저희 귀중품은 모두 외부로 빼서 보관비 내고 맡겼거든요. 나가기 전까지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거 알고 저러나 싶었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저희 등쳐먹으려고 머리 꽤나 쓰는 것 같았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도 생각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완전히 쫓아내고 다신 근처도 못 오게 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위해 남편이 한동안 잠도 못 자고 변호사들과 상담했었고요. 경찰서 법원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어요. 마침내 남편이 경찰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본인이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밝힐 때 제가 다 녹화하고 있었어요. 처음 저희 집 왔을 때부터 이상한 거 눈치챘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 대면할 때마다 꼭 동영상 녹화를 켜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자백한 게 다 녹음이 되었어요. 그때 홧김에 저희 남편 약 올린답시고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침 살인 공소시효도 25년으로 늘어났게 됐고 남편이 경찰서와 법원에 끊임없이 간청하여 제 수사권을 따오게 된 거죠. 시모는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동생 역시 당신은 어려서 미성년자였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점과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했던 점이 드러나 시모와 시동생은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전과가 많았고 마침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시모와 도련님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증거를 앞다투어 제출해 가중처벌되어 시모와 도련님은 각각 19년, 12년씩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저는 도련님 여자친구를 수소문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너무나 순진한 그 아가씨는 정말 몰랐다며 펑펑 울더군요. 제 손을 잡아주며 자기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남자 보는 눈이 없는 본인 탓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워낙 처리할 일들도 많고 여유가 없어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돌아섰네요. 그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려요.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인 줄 다 알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누군가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많이 늦었지만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남자 보는 눈이 없는 본인 탓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도 평생을 그 말씀하시며 자책하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엄마 탓 아니라고 더 안아주지 못했던 게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본인 탓이 아니라 그 나쁜 놈이 작정하고 속인 거니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갔고요. 혹시라도 몇 년 뒤 형을 다 살고 나올 시모와 시동생이 서류상으로 저희 개인정보를 절대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해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은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 가족으로 치유한다고 저희 애들과 부대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치유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